네, 선생님 돌아왔습니다. 지금 카메라 이걸로 바뀐 건가요? 네. 노트북,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질문 올려주신 걸 제가 좀 봤는데, 네, 하나씩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네. 이거 되게, 네, 수줍네요. 네. 서대 정보 조경은 선생님에게 계속 하신 질문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온라인 자치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의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치회의를, 그러니까 사실 학교에서 자치회의가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하는 경우,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때는 저희가 약간, 온라인 수업을 앞둔 근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좀 힘줘서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일상적으로 자치회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아예 수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때 했던 자치회의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를 한 게 아니고 각자의 경험을 끌어모아가지고 뭔가 그 경험으로 합의한 어떤 약속을 만들어야겠다, 약간 이런 구조여서 일단은 그 전체 모임에서는 그리고 아직 안 친할 때라 쌓여질 것 같아서 전체로 얘기하는 거는 안 했고요. 아예 처음에 그 소그룹을 또 작게 나눴습니다. 아예 4명 뭐 요 정도로 작게 3명 4명 이렇게 나눠가지고 수업하면서 어땠는지 그냥 얘기하라고 했어요. 편하게 얘기하고 하고 싶은 얘기하고, 물론 먼저 적는 건 써놨고요. 적는 건 있어야 얘기할 것 같아서. 그리고 나서 온라인 수업할 때 이런 걸 좀 지켜야 될 것 같다, 혹은 이런 걸 서로 지켜줬으면 좋겠다, 힘들었다, 뭐 이런 걸 발표를 하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이 폭파되기 때문에 그 줄어드는 시간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이런 걸 약속으로 만들자 하는 걸 이렇게 모든마다 만들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방이 폭파되면 다 전체가 모여가지고 그 사이 밥을 먹었군요. 네, 밥을 먹었습니다. 왜 밥을 먹었냐면 아이들이 만든 걸 구글 문서에 적으라고 했는데 그걸 교사들이 수합을 해야, 그러니까 교사들이라기보다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든 걸 수합을 해가지고 약간 리스트를 쭉 만들고, 여러 모둠에서 나온 걸수록 위에다가 놓고, 한두 모둠에서만 나온 건 이제 아래쪽에 놓고 해서 리스트를 놓고, 그 다음에는 줌 전체 화면에 모여가지고 이걸 규칙으로 채택할지 말지를 하나씩 이제 땅땅땅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땅땅땅 두드리면 이제 하기로 합의하면 이거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하나씩 했는데, 막 그 중에서는 그냥 쳐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회의라고 해놓고 교사가 쳐내면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쳐냈던 건, 기억이 나는 건 저희 학교 아이들이 다 서로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이렇게 온라인 수업 하고 나니까 좀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다른 애들이랑. 특히 이제 교실 안에서 약간 뭐랄까? 교실 안에 생태계가 존재해가지고 처음 학교에서 아이들이 만나면 일종의 나쁘게 말하자면 히에라르키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교실마다 막 목소리 큰 애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별 존재감이 없는 아이 생기고, 또 막 중간중간에 막 껴들어서 막 말 많이 하는 아이 생기고, 이렇게 좀 자기 역할이 막 생겨나는 경향이 있고, 애들이 그걸 되게 예민하게 보면서 관계를 맺는데, 이때는 온라인으로 처음 만났더니 그게 별로 없어가지고, 어떤 애인지 서로 잘 모르니까 좀 더 다양하게 의소통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확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오리엔테이션 기간 지나면서. 그러면서 어떤 요청이 나왔냐면, 모둠은 한 모둠에서만 나왔는데 애들이 다 이걸 하자는 거니까 연락처를 공유해 달라는 거예요. 그 반 아이들의 연락처를. 그러니까 저희가 온라인 폭력이 엄청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반톡도 다 오픈 채팅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서로 연락처 다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연락처를 공유해 달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막 좋다는, 싫은 애도 있었겠지만 이제 그런 애는 말하기 어려웠겠죠, 이 상황에서. 근데 그 욕구가 되게 커가지고 제가 순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했는데, 그냥 눈 지금 갖고 잘랐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냥 각자 서로에게 물어봐라. 반톡 있으니까 서로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개인 연락처를 오픈 채팅에다가, 전체 보기 올리지 마라. 이건 합의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이렇게 잘라버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방식은, 그 작은 모둠들에서 나온 이야기들 리스트업하고, 이제 그걸 모여가지고 하나씩 규칙으로 채택할지 말지를 좀 결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카테고리로 수업 참여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수업 시작할 때 관한 거, 시간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게 이 온라인 자치회의 방법이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네.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는군요. 잠시만요. 이거 뒤쪽에 있으라고 했는데. 네.
네, 컴퓨터 활용력 이야기군요. 네. 네. 지금, 중요한 걸 또, 네. 지금 저는, 네, 매번 들 거예요. 네, 전주 영생고 임순호화 선생님이 하신 질문인데, 구글 문서와 설문지, EBS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해서 선생님 원격 수업 진행하셨는데, 아이들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 의외로 많이 떨어지더라. 문서 작성도 못하고, 뭐, 그랬다. 피로도도 높고, 어려움이 없었는지를 물으셨는데요. 저는 아이들이 의외로 컴퓨터 활용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대로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애들이 컴퓨터를 잘 다룬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교사가 된 초반에는 요즘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잘하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글 워드 프로세서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써본 적이 없는 애들 대부분이었고,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매년 정말, 그러니까 1학년 하기 싫은 이유였거든요,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3학년쯤 하면 그 사이에 누군가 다른 선생님이 이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 놓으시는데, 100%는 아니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데, 1학년이면 100% 제가 가르쳐야 돼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더군다나 구글 문서는 더 안 써봤을 것 같고, 저희도 처음부터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네, 아예 제로였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낮춘 게 아니고 없었어요. 못할 거고, 왜냐면 우리도 못하는데 얘네라고 하겠어?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오리엔테이션 기간, 그러니까 창체 기간을 확 잡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였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예 이 기간에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첫날은, 네, 이걸 저희 교장 선생님 보시진 않겠죠? 첫날은 뭘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첫날 오전을 이걸 수습하는 데 쓰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제 시간에 링크에 들어오는지, 그 다음 문서 여기 한번 써봐라. 로그인은 되니, 뭐 이거를, 네,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글 클래스룸 쓰다 보니 지스트 계정을 작년에 어떤 훌륭한 선생님이 학교 그걸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다 요긴하게 써먹었는데, 그걸 이제 계정을 만들어주고 그걸로 로그인하게 하는 걸 했는데, 정말, 네, 반나절 내내 했고요. 제일 많았던 게, 그러니까 크롬을 써야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크롬 자체를 학교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네, 구글 클래스룸을 다시 로그인하고, 이런 게 저희도 몰랐어요, 하기 전까지. 근데 그런 엄청 혼돈의 시간이 있었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벌어질 거라는 확신은 있었어가지고, 첫날을 그냥 거기다 쓰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첫날 오전을 거의 내내 그걸, 네, 붙들고 했고, 한 3시간, 그러니까 오전에 2시간이었겠다. 그리고 오후에 1시간 정도까지 해서 그럭저럭 이제 아이들이 이걸 다루는 걸 익혔고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문서 작성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는, 네, 한동안은 힘들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 오리엔테이션 기간 내내 좀 힘들었고, 그게 끝났을 때는 좀, 네, 괜찮아졌어요. 저희가 외부 강사 선생님들이 와서 한 학교가 수업이 좀 있어요.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될까? 대안교과라고 해야 될까? 그런 교과들이 몇 개 있어서, 외부에서 오시는 강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수업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애들이 잘해야만 저희 학교가 돌아갈 상황이었어요. 그분들이 이걸 해결해 주시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던 거고, 그만큼의 그냥, 네, 시간과 비용을 들였고요. 이 피로도가 높았던 거는, 네,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콜센터인지 학교인지 계속 이게, 네, 전화로 연락이 오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고, 근데 다만 그걸 몰아서 하자. 계속 지속적으로 오면 이제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몰았고요.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냥 처음부터 그 어려움을, 네,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계획서에는 내용을 하는 것처럼 써 있었는데, 네, 그땐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아무것도, 예, 안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네, 또 다음 질문으로, 예, 가보겠습니다. 네, 소현실 선생님, 네, 거제 상문고, 네, 소현실 선생님이 하신 질문인데요. 한 학기 동안 토의를 몇 번이나 했는지, 선생님께서는 지금 대면 계약 전까지 학금당 3번씩 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지필 수행, 점수 확인, 네, 토의를 못 해보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등교 계약 후에도 오픈 채팅으로, 일단 앞에까지만 해볼게요. 몇 번 했냐면, 모르겠어요.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일부러 많이 했어요. 일부러 많이 한 것도 있었고, 처음에 일부러 많이 했고, 나중에는 약간 맞들려가지고, 이걸 시키면 제가 쉴 수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게, 네,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거는 만족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강의의 만족도라는 건 결국 제가 만족하는 건 아이들이 반짝거리는 눈으로 보고 좀 감탄도 해주고 약간 이래야 제가 좋아가지고 얘기도 더 잘 나오고 의미 있는 강의가 되는데, 화면으로 애들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제가 강의하는 게 너무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생각도 잘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할 때 긴장하는 것처럼 약간 강의하는데 긴장됐어요. 애들의 반응이 안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 점점 저가 처음엔 일부러 했지만 나중에는 약간 이거 어떻게든 모든 수업으로 할 방법이 없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횟수는 잘 모르겠는데 대충 생각해도 10번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넘지 않을까 싶고요. 등교 계약 후에 오픈 채팅으로 토의를 저는 안 해봤고, 저는 아내의 얘기만 들었어요. 아내가 고3인데, 이제 고3은 매일 등교하잖아요. 근데 책 대화를 아내가 교실에서 휴대폰으로 오픈 채팅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실에 앉아가지고, 교실에 있는데 다 핸드폰 보고, 그 오픈 채팅 했는데, 아내의 경험은 되게 좋았다고, 네. 그 아내가 남고거든요. 그리고 되게 아이들 공부를 잘하는 학교가 아닌데, 그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다니 되게 막 감탄하고,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좀 받아보기도 했는데, 제 원고에 어떤 선생님이 바로 사실 아내인데요. 네. 교실에서 오픈 채팅으로 하신다는 선생님들 이야기는 좀 많이 듣긴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1학년밖에 없는 학교여서 대면 등교한 이후에는 그 온라인 수업이 없어졌어요. 네. 왜냐면 3분의 2만 오라고 하는데 저희는 1학년만 있으니까, 네, 그냥 오거든요. 그런 상황이고요. 오픈 채팅, 근데 토의는 저는 주제가 분명한 상황에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발산적인 질문이랄까? 네. 약간, 혹은 뭐, 리뷰를 나눈다 할까? 여기서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오픈 채팅은. 근데, 질문을 가지고, 분명한 질문을 가지고 초점을 명확히 해서 하는 이야기는 오픈 채팅 대화가 아주 좋았고요. 네. 수도여고 김진영 선생님. 네, 질문입니다. 인터뷰 글쓰기 수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에로스로 선택한 이유와 차시 구성,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대상은 대체적으로 비슷한가요?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일단 에로스로 선택한 이유는 사실 에로스 자체는 제가 이번 학기 바탕글을 저는 이번 학기 교과서를 안 쓰고 제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수업했는데 그 바탕글을 에로스라는 주제로 엮었어요. 에로스로 엮은 이유는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재밌게 읽을 만한 그 주제로 하고 싶어서 에로스를 택했던 거고, 그리고 좀 국어 시간이 성교육 시간은 아니지만, 다 탐구해 볼 만한 주제,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골랐는데, 오히려 주제가 에로스여서 인터뷰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 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인터뷰의 설정 자체가, 가까운 사람을 낯설게 만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인터뷰의 초점이었는데, 이 주제로 한다면, 성적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다면, 먼 사람을 인터뷰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익숙한 방식으로 대화하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학생들의 인터뷰 대상은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한 7, 80%는 부모님을 한 것 같아요. 7, 80%는 부모님을 했는데 저도 근데 그게 되게 걱정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부모님과 이 인터뷰를 할 만한 상황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부모님 안 계신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부모님이란 그러니까 단어는 제 입에는 올리지 않았고, 가까운 사람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 네가 생각하기에 에로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고요. 되게 찾기 어려워서 곤란하다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제가 약간 다리를 놔줬는데, 다리를 놔준 거는 주변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한테 미리 좀 양해를 구해놓고 아이들이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 입장에서 사실 아이들에게 이해하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해주실 필요는 없고, 갈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혹시 얘기하시고 싶으신 마음이 드시면 해주시라고. 네.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아주 젊은 선생님들은 잘 안 받아주셨고, 약간 연배가 있는 선생님들이 잘 받아주셨어요. 젊은 선생님들은 사실 약간 현재형 이야기라고 느끼셔서, 연애 이야기 이런 걸 이제 아이들 오픈하기 좀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고, 좀 연륜이 있는 선생님들은 허허허 이런 마음으로 얘기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아이들이랑 선생님 관계가 좀 의외로 좀 부드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다리를 놔준 게 좀 좋았고요. 오디세이 학교에 가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라고 약간 부록처럼 올려주셨는데, 이게 제가 오디세이 학교 간 계기는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른 채로 학교가 너무 멀어가지고 제 발령난 학교가 가까운 데 가고 싶어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실한 대답이에요. 그리고 인왕중 최수지 선생님의 바나나 질문인데요.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을 때 낯선 사람을 인터뷰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학생들의 부담, 인터뷰 예절 등을 어떻게 사전 작업하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고, 네. 일단 여기까지 먼저 얘기할게요. 보통의 인터뷰 수업은 이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게 어쨌든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섭외 대상을 찾고, 그 다음에 그걸 직접 섭외를 하고, 그리고 막 그 긴장되는 마음으로 만나러 가고, 근데 이제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위험이 있고, 제가 아까 SNS 거의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읽기라도 하는, 그러니까 들어가서 뭔가 보기라도 하는 유일한 SNS가 트위터인데, 제가 거기서 그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학교 선생님들 애들한테 인터뷰 좀 안 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특히 중학생들의, 아이들은 아무 해맑은 마음으로 했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너무 무례한 방식으로 요청이 들어가고, 막 이제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러면서, 왜 학교에서 이런 거 시키냐, 이런 거 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낯선 사람 인터뷰하는 건 사실은 여러 겹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 과제로는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그러니까 개인 과제를 안 하는 건 각자 아이들의 역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개인 과제로 하면 제가 그걸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인터뷰 그 준비를 모둠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도 모둠 수업은 기본적으로 4명 정도 좋다고 생각하죠. 인터뷰는 모둠 키우기도 합니다. 제가 그 인터뷰 상황을 챙기지 않으면 되게 참사가 벌어질 수 있어서,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부담은 볼륨이 그러니까 모둠이 되면서 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 같고요. 인터뷰 예절은 저는 그러니까 평소라고 하면 예절이 그렇게 걱정되지는 않았던 게, 저희 학교에서 제가 하면서 느꼈던 건,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예절이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 중학교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이들이 해맑지만 정말 무례하게 연락하는 게 걱정이 돼서 사례를 아예 주고 이렇게 같이 다 보고 막 이렇게 연습을 시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는 게, 아이들이 되게 긴장해서 연락하고 막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기 때문에, 요즘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과 하면서는 상대적으로 예절에 대한 걱정은 좀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은 인터뷰 예절이 그냥 아예 사례 놓고 메일은 이렇게 써, 전화할 때는 이 말 먼저 해, 막 이렇게 다 그냥 직접 다 했어요. 이대로 해라 무조건. 그리고 정말 불안하다 할 때는 제 눈앞에서 전화하거나 메일 쓰게 하고, 제가 본 것만 보내게 하고 막 이렇게 또 했었고요. 실제로 만나서 무례하게 굴지는 않아서 사실 처음에가 중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위험은 인터뷰 대상으로 섭외한 분이 어떤 분이 제가 그 모든별로 꽤 살피입니다. 좀 그분이 위험한 분이라기보다는 상황이 좀 그럴 것 같은데 하는 경우가 아이들이 이렇게 찾아온 인터뷰 대상 중에 좀 있어요. 인터뷰 대상 찾을 때 제일 어려운 게, 하나는 무작정 유명인을 찾아와가지고 섭외가 안 되는 경우. 작년에 누구였더라? 그 친구는 고2인데도 해민 스님을 인터뷰하겠다고. 근데 질문을 보면 굳이 해민 스님을 안 만나도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냥 검색해서 나온 사람이 해민 스님, 그러니까 얘는 해민 스님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도 모른 채로 어디 한번 해봐라 했죠. 그게 이제 해민 스님 계신 거기 단체가 있던데 거기 전화를 했고, 해민 스님과 당연히 통화가 안 되고 이제 실무자가 받으셨고, 당연히 거절당했죠.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이제 약간 안전하게 실패할 상황이면 실패하게 좀 두면 인터뷰 대상 찾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실무자 분에게 그 정도 전화해서 취지를 말하고 거절당하는 건 그렇게 크게 사회적으로 무례한 일은 저는 아닌 것 같아서 마을이 학교인데 그래서 그 정도 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이들을 인터뷰할 때 부모님 인터뷰하기 곤란한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선생님들을 저는 학교 선생님들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디세이 학교의 장점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중3 학생들 진학 지도하면서 학교 정보를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이것은 강의 주제와 크게 벗어났지만 저희 학교 홍보임으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디세이 학교, 서울에 있는 갭이어 교육을 하는 전환학년제 학교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그러니까 17이 오는 학교고요. 재작년인가요? 학교 포스터에는 고1이 아닌 17 이렇게 써 있었는데, 오해의 소지가 너무 커가지고, 저는 그 말은 되게 마음에 드는데, 근데 이제 오해의 소지는 너무 커가지고 그걸 쓰지 말자고 이제 하긴 했는데, 어쨌든 17살에 오는 학교고, 이 전환학년제 학교가 북유럽에 주로 많이 있는데, 그 학교들도 대부분 17살 때 가거든요. 덴마크나 아일랜드나 이런 데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중3 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 봐가지고 고1을 저희 학교에서 보내는 학교인데요.
한 3분, 그러니까 절반 정도씩 하는 것 같아요. 절반 정도 이제 제가 국어 수업 하듯이, 네, 국어, 영어, 뭐, 이제 수학, 사회, 뭐, 이런 과목들이 절반 정도 있고, 절반 정도는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네, 뭐 이런, 아까 자치회의가 제가 수업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대안 교과들이 절반 정도씩 들어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 학교, 그러니까 항상 제가 하는 얘기는 저희 학교 안에서 회의하거나 할 때 제가 되게 주장하는 건 오디세이 학교는 특별한 학교가 되면 안 되고 학교다운 학교가 돼야 된다. 저는 되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초점 맞추는 건 아이들이 잘 배우는 사람이 되는 학교를 만든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거보다 아이들이 얼마나 잘 배우고 있는가에 되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실제로 현재 잘 배우고 있는지를 사실은 되게 밀접하게 보려고 하는 학교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1을 보낸 학생들이 이제 고2로 돌아가는데요. 인문계 학교 아이들만 올 수 있어요. 행정적인 이유로. 그래서 서울에 다니는 인문계 학교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오는 학교고, 내신이 이제 저희 학교 규모가 작기 때문에 되게 1등급이 몇 명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게 걱정되는 아이들은 그냥 정말로 갭 이어로 1학년 복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복교 원래의 학교로 1학년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2학년 원적교로 올라가는 그런 학교예요. 네. 여기까지 홍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네. 서도구의 김윤정 선생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네, 번호가 붙어 있어서 길 것 같은데 네, 일단 1번부터 볼게요. 에로스 주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인데 네, 위험할 수도 있는 주제인데 어떻게 진행했는지 상상이 안 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에로스라고 하는 주제가 수업 안에서 안전하게 다루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에로스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은 아이들에게 이미 되게 중요한 아이들의 삶에서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성적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어려워하지만, 네, 저도 어렵고, 네, 어려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에로스라고 하는 주제가 아이들에게 어떤 방식이든, 그게 왜곡된 방식이든, 위험한 방식이든, 네, 이미 이야기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하게, 그리고, 교사의 어떤, 필요한 교육적 개입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게 수업에서는 실제로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던 건, 주제는 에로스인데, 어려운 걸로 하기 때문에, 네, 플라톤의 향연 막 이거 읽혔거든요, 애들한테. 물론, 잘라가지고 딱 읽을만한 부분 짧게 읽혔어요. 3쪽, 이 정도만 읽혔는데, 되게 낭만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사람은 원래, 똑같이 생긴 2인 1조로 이렇게 등이 붙어 있고 서로의 얼굴을 못 봤는데, 신의 분노를 사가지고 이렇게 절반이 다 잘려나갔다. 그래서 자기의 잘려나간 나머지 반쪽을 찾고자 하는, 그래서 자신의 온전한 전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욕망이 이제 에로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되게 낭만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읽혔는데, 텍스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찔한 텍스트를 깔면 아찔한 얘기가 오가고, 네, 우아한 텍스트를 좀 깔아가지고, 우아한 텍스트를 깔아도 아찔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거를, 우아한 텍스트 바탕에 깔려 있으면, 네, 이야기의 톤이 좀 많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걸 좀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춘향전을 했습니다. 춘향전은 이제 사실 완판본 춘향전 읽으면 꽤 아찔하기 때문에 그때는 저도 약간 긴장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근데 앞에서 이제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나눈 다음에 갔기 때문에 그래도 춘향전 되게 재미있게 토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의 학생들, 제가 실어놓은 글, 네네. 보통의 학생들은 이 정도 눈높이까지 끌어올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글로 어떻게 연결될지도 말씀하셨는데, 질문을 어떻게 짜고, 어떻게 이렇게 글을 썼느냐. 네. 그 정도까지 쓴 친구는 그 친구 하나였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원고에 보통 학생들의 글을 싫어할지라는 결심을 4년 전쯤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마지막 실을 땐 꼭 잘 되고 싶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되게, 네. 짧게 여러 아이들 글을 실을까? 보통 아이들의 글을 실리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을 머릿속으로 했는데, 네, 못했습니다. 그 친구 글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거를 읽고 싶었고요. 그렇게 쓴 친구는 그 정도 친구 거의 없었어요. 몇 명, 네, 정말. 그리고 사실 저는 이거 하면서 마음이 안 좋았던 건, 아까 원고에 쓰지 않았는데, 사실은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가 이 과제는 되게 많이 얻어가는
그 과제가 그 수업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커버하려고 이제 선생님들을 섭외한 거긴 해요. 그리고 특히 좀 잘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 선생님은 미리 말씀을 드려놓고 열심히 팔긴 했습니다. 그분을. 그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사실 그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글이 나왔는가, 부모님이 건강한 분이고 아이들과 관계가 건강하게 맺어져 있고 아이와 부모님 관계 원만하고 이러니까 사실 그 얘기가 된 거죠. 막 되게 재밌는 글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공통점은 이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이구나. 다른 친구는 막 그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아빠가 안 돼 막 이 얘기 하면 가정 파탄나 막 이런다고 막 하면서 쓰는 인터뷰, 그 엄청 재밌었어요. 그 글도. 근데 그 글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이 그거더라고요. 이게 건강한 가정 아이들에게 네, 되게 좋은 과제겠구나. 이게 걱정이 좀 됐었고요. 이건 좀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네, 그 질문은 저는 아이들 저렇게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터뷰 계획서를 같은 문서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 거 보면서 사실 많이 했을 겁니다. 처음에 훌륭한 애들 몇 명이 이제 질문들을 쭉 깔았을 것이고 다른 애들은 그거 봐가면서 이제 질문 만들었을 거고, 주제가 에로스기 때문에 사실은 질문이 크게 달라질 게 또 별로 없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양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던질 질문들이 사실은 그렇게 달라지진 않아서 질문을 만드는 데는 크게 공을 들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검토를 대충 했다고 했던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네, 잠시만요. 네, 이 질문은 앞에서 그래도 저는 바나나 우유 드리고 싶어요. 천안월봉고 김주리 선생님께서 해주신 질문은 그 인터뷰의 그 대표 주제, 아까 에로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탕글의 주제를 그렇게 잡았던 거였고, 근데 그동안 하셨던 대표 주제들은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주제였고요. 작년에 했던 걸 올해 또 했고요. 사실 올해 다른 수업을 해볼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다른 생각한 수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대응해야 될 게 많고, 그 온라인 수업으로 막 터져버릴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안 해본 그 방식의, 그러니까 시도해보지 않은 수업을 할 용기가 좀 안 났어요. 그래서 인터뷰 글쓰기는, 안 해본 거긴 하지만, 인터뷰 수업 자체는 해봤고, 글쓰기 수업도 해봤으니, 이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했던 거고, 다른 주제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질문 구성은,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다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진로와 관련된 인터뷰 같은 건 저는 인터뷰 질문 구성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제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의 질문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다 봐가면서 하고요. 아이들이 인터뷰 질문을 잘 구성 못하는 건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로 인터뷰 같은 걸 하게 될 때는 무조건 책을 읽고 책 가지고 질문 만드는 거를 하게 하고, 제가 예전에 자유학기제 수업할 때 그냥 찾아가게 했다가 정말 되게 참담하게 좌절감을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피상적인 질문, 이분이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중학교 1학년이니까 귀여우셨을까? 뭐 약간 이 정도 위안을 받았던 적이 있어서 만약에 진로로 인터뷰를 하게 되면 책을 미리 무조건 읽고 그 책 가지고 질문 만드는 사전 활동을 좀 하고 가고요. 학교 이름이 신기해요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학교 이름 바다 냄새 나게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름 지으신 분이. 그리고 공주하고 이미수님의 질문입니다. 역시 이거 자꾸 듣니까 재밌네요. 제가 읽었던 그 강의 내용과 조금 거리가 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연교시 코로나 읽기를 참고하여 학급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학교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강의 주제와 벗어난 질문이지만, 제가 매우 뿌듯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역시 잘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읽기가 아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에서 한 거여서 사실은, 지금 보면 되게, 체계적이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저의 의도는 뭐였냐면, 파트 1은 약간 그냥 상황을 사실 벌어진 일을 이해하게 하자 이거였고, 그래서 사실 저는 바이러스랑 세균이 뭐가 다른지 몰랐거든요. 같은 건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부터 사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그것부터 뭐 전염병이라는 게 뭐고, 그다음에 전염병 어떻게 발생하고 이런 걸 이제 막 기사도 읽고 뭐 책도 읽고 이러가면서 찾아가면서 그 첫 번째 파트는 정말
집에서 자기가 공부하게 하는 학습지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계약날 방학 숙제니까 갖고 와야 한다, 오프라인 계약 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온라인 계약에서 검사를 했군요. 그래서 그것을 한 거는 확인을 각자 하고, 온라인 계약할 때 그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이제 그 첫 시간에 둘째 날 첫 시간에 한 2시간 정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푼 거 가지고 발표하고 답 맞추고 그냥 이것도 약간 온라인 수업 실험 삼아 한 거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을 확인하고 넘어갔고요. 파트 2는 제가 약간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올해 되게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었던 말이 그 모든 상황은 교육적 모멘텀이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작년에 어떤 선생님이 하시는 걸 듣고 제가 되게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감동했던 건 말 자체는 사실 맞는 말이죠. 모든 상황은 다 교육의 기회일 수 있는데, 제가 왜 감동했냐면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냐면 그 성폭력의, 그러니까 심각한 성폭력 아니었죠. 어쨌든 네, 그 성 문제와 관련된 학교 폭력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생활지도 오래 있었고 어떤 아이들의 갈등 상황에서 크게 움츠러들지 않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어떤 젠더 이슈와 관련된 폭력 문제가 벌어지니까 정말 그 터널 효과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시야 확 좁아지고 어떻게 이것을 안전하게 수습해야 되지? 진짜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하신 분이 이제 정말 그 상황에서도 이게 어떻게 교육적으로 아이들에게 작용할 수 있을지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그 문제를 풀고 부모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저는 그 말 자체보다도 네, 그 분이 하시는 그 대응 방식이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기서도 교육이 일어나는 게 맞긴 맞는데 그게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좀 제 마음에 남았던 말인데 약간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코로나 상황이 뭔가 교육적인 가능성이 될 수는 없을까? 이제 이 생각을 했고 이제 그때 나왔던 게 집중적으로 보였던 건 시사인에 실렸던 기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재난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사회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코로나 자체가 아니고 2부의 제목을 제가 재난이 드러낸 재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 어떤 차별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빈곤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주노동자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혐오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를 고리로 사실은 좀 세상에 대해서 공부하면 좋겠다. 약간 이건 욕심이 있었죠. 좀 크게 잡고 했었던 수업인데, 요거는 그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이걸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둠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학습지 만들어 놓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식으로 자료 띄워놓고 학습지 각자 그 구글 문서에 같이 보면서 모둠별로 답 쓰고 토의하고 발표하고 이 방식으로 거의 소화를 했었고요. 이제 세 번째는 계획만 세웠고 실제로는 되게 크게 바뀌었는데, 세 번째는 원래는 이제 이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몰랐던 거죠, 상황을. 그러니까 이게 끝나면 이제 그걸 정리하는 거냐 이런 헛된 생각을 한 거예요. 끝나기 전에 지금 졸업 애들은 떠나게 생겼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근데 마무리는 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이 이제 그 막 여러 가지 주제를 파트 2에서 다뤘으니까 그 중에 자기가 진짜 관심 있는 주제, 뭐 차별 문제를 나는 관심 있어, 뭐 이렇게 좀 관심 있는 주제, 아니면 언론 문제에 관심 있어, 이렇게 관심 있는 주제에 모여가지고 주제 발표를 하는 거를, 그건 오프라인 계약 첫 주에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처음 만났을 때 언론에 대해서 발표하는 팀, 이제 서로 다 모르고 좀 낯선 상황이라 되게 긴장감이 높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일부러 긴장하라고 이름을 심포지엄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실 그냥 교재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근데 공간을 약간 다른 데를 잡고 넓은 데를 잡고 이름 심포지엄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막 바짝 긴장하게 그 교감 선생님 오시라고 막 일부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되게 얼어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일부러 좀 애들에게 제가 막 사실은 이걸 우리는 이 상황 이해해야 돼 이런 말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스리슬쩍 끝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 구본이 선생님이 맨날 하는 말이 판은 무조건 벌려야 애들이 성장한다고, 그래서 좀 벌려보자 이런 마음을 사실 좀 가지고 막 했었어요. 그리고 다음 선생님은 그 연서중 김선미 선생님의 질문인데, 시경험 쓰기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밑에 일단 댓글이 있는데, 이건 다른 선생님들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영희쌤, 시경험 쓰기가 내일 첫 강연에서 다루어질 예정인가요? 네. 네, 그렇다면 패스하겠습니다. 네, 시경험 쓰기는 내일 첫 강연에서 다루어진다고 합니다. 네네.
네네. 다루기로 앞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네네. 네, 해결. 네. 그리고 양상고 김현정 선생님의 질문인데요. 은유 작가의 책에서 읽기자를 만들었을 때 두 편의 글을 어떻게 아이들과 공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책 복사 스캔해서 구글 클래스에 올리신 건지요? 일단 그 은유 선생님의 책이 이 글이 제가 실었던 글은 되게 짧은 글이에요. 그래서 엄청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책으로는 2쪽 정도였나? 네, 그 정도였고 실제로 제가 타이핑을 했는데 A4 한쪽 판? 네, 뭐 이 정도의 분량이어서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는 일단 타이핑을 했고요. 제가 타이핑을 하고 약간 편집을 예쁘게 했고 2편이어서 네, 타이핑을 했고요. 그리고 그걸 구글 클래스룸에 네, 올렸습니다. 그 구글 문서로 했는데 편집 권한을 안 주고 이제 복사 권한을 다 안 주고 네, 그냥 그대로 올렸고 저희 학교 구글 클래스룸은 그 학교 지스트 계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 외부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올려줬고요. 네, 그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그때는 확인했던 것 같은데 지금 확신 갖고 대답을 못 드리겠네요. 네, 저는 그때는 확인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단편 소설 보여줄 때랑 저는 같은 방식으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파일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애들은 그냥 화면으로만 볼 수 있고 그거를 가져가서 어떻게 할 수 있게 해주진 않았고 제 학습지는 제가 다 그 아이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여주는 것들은 그렇게 주거나 네, 생각이 났습니다, 선생님. 제가 사실 약간 당황하고 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 생각이 나는군요. 보내줬어요. 네. 그 학습지를 처음에는 지금 오프라인 수업할 때 생각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활동지가 이제 한글 문서로 있었거든요. 근데 온라인 수업하기로 하면서 어떻게 그걸 크게 나눴냐면 애들이 해야 되는 활동은 구글 문서나 아니면 뭐 설문지나 이런 쪽으로 거의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해야 되는 바탕글들은 네, 제가 애초에 처음에 우편으로 다 보냈어요. 네, 그걸 학습지 어차피 학습지 인쇄해서 나눠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없어서 나눠주려고 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걸 쭉 인쇄해가지고 네, 교무실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네, 택배는 아니겠죠 아마. 네, 아무튼 우편으로 보내줬고 네, 그걸 가지고 했네요. 네네. 제가 너무 오래된 일이어서 까맣게 읽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네, 선생님.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부끄러워. 네, 네, 네. 이거 내부자 누군가 올리신 게 아닐까요? 네,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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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요한 질문이 네, 파마는 어디서 하셨나요? 네, 엄마가 시켜줬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몹쓸 머리라고 하는데 저는 몹시 곱슬 머리여가지고 네, 이거 파마한 게 아닙니다. 네, 저는 원래 곱슬 머리고요, 선생님. 연신중 박정희 선생님 정신 차리고 질문합니다 하셨는데 네, 모든 선생님이 실시간 쌍방향 줌 수업을 하셨나요? 반발하는 분은 없었는지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하자는 민주적 의사결정이 잘 이루어지나 이렇게 물으셨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선생님이 다 하신 건 아닙니다. 어떤 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한다고 했던 건 그 오리엔테이션 기간이었어요, 일단. 오리엔테이션 기간은 아이들 몸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무조건 다 한다. 이런 이제 원칙을 세웠고, 그래서 사실 그 일주일이 엄청 힘들긴 했어요. 그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게 하루 종일. 그랬지만, 실제로 수업할 때는, 예를 들면은 몸 활동하는 수업 같은 거는, 체육 같은 거는 사실 온라인으로 하는 게 불가능하고, 저희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동작을 하는 거를 영상을 올려주시고, 예, 그리고 그거를 아이들이 한 다음에 필요할 때는 그걸 찍어서 다시 선생님한테 내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온라인, 그러니까 실시간 수업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쌍방향을 계속한 건 아닌 게 이게 좀 다른 게 아까 제가 아이들이 각자 호흡으로 수업할 수 있는 점이 되게 장점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제가 2시간 수업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10분 정도 처음에 오프닝 같이 하고 그 다음 바탕글 같은 거 한 10분 정도 같이 읽고 활동 안내하고 그리고 한 40분 네
각자가 하는 동안은, 네, 제가 이걸 계속 그 피드백을 주고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네, 커피 내려 마시고, 뭐, 네, 쉬고, 아니면 다른 아이들 그 다음 수업 준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돌아갔고, 다만 이제 제가 그렇게 할 때는, 이건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마음이 쓰였거든요. 못하는 애들 어떡하지? 이 마음이 되게 커가지고, 잘 못하겠는 사람은 그 주면 화면은 끄되 마이크는 켜놓으라고. 그래서 가끔 애들이 이제 저를 부를 때가 있었어요. 이거 못하겠어요. 뭐 이런 친구가 있으면 이제 그 친구에게 도움을 주긴 했는데, 어쨌든 실시간으로 계속 서로를 보고 있었던 거는, 네, 아니고요. 다만, 계약한 다음에도 조회하고 종래는, 네, 계속 얼굴 보고 하는 것을 끝까지 했습니다. 네, 끝까지 했고, 반발하는 분은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하자는 민주적 의사결정이 잘 이루어지나요? 하는 게, 그러니까 민주적 의사결정이 잘 이루어지는 일은 저는 잘이 아니고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편하거나 어떤 최선의 결론이 나오는 시스템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어떤 최악을 피해갈 수는 있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은 하는데, 다만 이제 이번에는 약간 저는 특별했다고 생각하는 게, 상황 자체가 재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 그 막막함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업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레베카 솔릿의 작가 생각이 나고 책 제목 기억이 안 나. 이 폐허를 응시하라. 이 책이 있는데, 거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다 같이 망하고 나면 연대가 싹튼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어떤 재난이, 아주 폭력적인 구조를 남겨놓을 수도 있지만, 그 재난의 순간에는, 굉장히 매번 뭔가 반짝이는 연대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거기 뭐 지진 이야기가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얘기도 나오고 9.11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서 9.11이 벌어졌을 때 미국 사람들이 되게 뭔가 돕고 싶고 이들에게 공동체 기여하고 싶고 그래서 막 그 에너지가 막 있었는데 이제 그 레베카 솔릿은 부시에게 되게 비판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부시에 되게 최악이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부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되고 쇼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경제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막 하는 책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교사들에게 특히 재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라면 되게 하기 어려운 소통이 좀 가능해졌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평소라면 그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교육적이다라는 말은 저는 하면 안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신뢰가 높은 사이가 아니면 왜냐면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그건 덜 교육적이거나 안 교육적이라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교육적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하는 것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는 다 그냥 우리 다 어쩌지 이 마음이 되게 컸고 그리고 저희의 접근의 첫 번째는 저는 어쨌든 저희가 계속 생각했던 건 우리의 불안이 일단 최대 문제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걸 얘기하자는데 되게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사실 그 현실적인 결정들을 이렇게 합의하는데 만들어내는데 쓴 시간보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을 도대체 뭐라고 봐야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목적이나 해결책을 찾는 대화가 아닌 대화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고 저희가 또 약간 합의가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강사한테 안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이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상황에 떠밀려서 저는 이 합의가 잘 된 것 같고 어떤 민주적 의사결정,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학교의 강점이라면 작은 학교라는 거는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합의해야 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교육과정 합의를 하는 주체가 되게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 제가 다른 지역 학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서울의 학교는 제가 전에 있던 학교는 막 교사가 국어 교사만 막 한 학년에 4분 이렇게 계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마 이런 데서가 좀 어려웠겠다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후계 중에 정다영 선생님의 질문인데 제가 시간을 보고 이제 가늠해야 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우려했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셨나요? 사이버 불링이라거나 SNS 문제 등등 위의 문제는 없으셨는지요? 예, 호계중 정다영 선생님이 하신 질문인데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있었는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때는 드러나지 않아. 근데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게 저한테 나중에 충격적이었던 건 저희는 안심했거든요. 되게 잘 넘겼다. 그런데 전혀 없진 않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식으로 애들이 얼결에 말을 당사자가 했어요. 당사자가. 그러니까 사이버 불링까지 간 건 아니고 저희가 되게 강하게 금지했던 게 캡처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게 너무 걱정인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안심하고 그 얼굴을 드러내고 얘기하려면 그 얼굴을 화면에 드러내는 게 저도 사실 하고 싶진 않았고, 그 아이들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고, 특히 처음에 뭐가 걱정됐냐면 집이 나오는 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줌으로 하면 뒤에 배경이 어쨌든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사는 그 공간이 나오는 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처음에 생각을 막 많이 했거든요. 그 줌에 그 배경 지우는 옵션이 있어요. 처음에 그걸 해보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나이트클럽처럼 되더라고요. 뒤에가 번쩍번쩍 돼가지고 깔끔하게 안 지워져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다 싶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못해서 집에서 할 수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건이 학교에 오게 했거든요. 그 친구들만. 어차피 사람이 없으니 넓은 공간에 하나씩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결한 게 하나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도 사진 찍는 거 너무 걱정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정말 약간 법조항을 막 들이대면서 막 거의 너무 초반부터 협박 같을 것 같은데 걱정을 하면서도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 수업은 그냥 끝났고, 심지어 마지막에 그 오리엔테이션 일주일 같이 하고 났을 때 단체 사진을 좀 찍고 싶었는데 화면 찍는 게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어떻게 했냐면 그 종이에다가 A4 용지에다 각자 자화상을 그려가지고 자화상을 얼굴에 대고 찍는 단체 사진을 찍을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 자화상 얼굴 안 그려도 된다, 자기의 아이콘을 그려도 된다, 뭐 이래가지고 어떤 애는 물고기 그리고 그림 잘 그리는 애는 자기 얼굴 그리고 막 해가지고 그걸로 단체 사진 찍고 되게 아름답게 끝났단 말이에요. 짠 이러고 이러고 끝났는데, 나중에 실은 누군가가 나 그때 수업 때 화면 캡처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그 순간 진짜 엄청 쌓여졌죠. 그걸 나중에 알았고, 사실은 100% 통제 가능한 문제는 아닌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때도 저희 그런 얘기 했어요. 어디까지가 통제로 가능하고 어디서부터는 문화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가. 자치회의를 했던 것도 어떤 부분은 문화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자치회의를 열었던 거거든요. 근데 사이버 불링은 아니었지만 그 캡처가 있었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됐고, 캡처 자체가 막 심각한 폭력으로 아직 발전한 건 아니었으나 저희한테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게 벌어지기도 하는구나. 근데 그거 이외에 이제 어떤 갈등이 다툼이 벌어지거나 그렇게까지 가진 않았고, 거기에는 아이들이 서로 낯설었다는 게 좀 크게 작용하긴 한 것 같아요. 한 동네에서 알던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되게 다 아직 신선한 존재였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크고 이런 게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오프라인 계약한 다음에 약간 느꼈던 건 너무 갈등이 없고 애들이 다 좋게 가려고 해가지고 오히려 나중에는 문제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했어요. 그리고 1학기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2학기 평가 계획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거의 부록에 근무하시는 학교 특성상 일반 학교랑 다를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지필평가 30%, 그 다음에 수행평가 70%가 원래 그 계획이었는데 이 상황이 터지기 전에 그 계획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수행 안에서 비중은 조금 바꿨어요. 예를 들면 저는 책대화하기를 좀 길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책대화하기를 하긴 했는데 원래 하려고 했던 것만큼 힘주어서 모든 토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그 비중을 되게 낮추고 작게 잡고 이런 비율 차이는 있었고요. 평가는 엊그제 평가 점수 입력을 했기 때문에 잘 기억납니다. 수행평가 70%는 저는 포트폴리오를 어쨌든 항상 넣어서 그 포트폴리오는 10%를 넣었고요. 그 온라인 수업은 어쨌든 강제로 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매 시간 그 시간 안에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얘기했고 평가에도 반영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안 하고 늘어져 있어 나중에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오프라인 제가 그 도장 찍어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애들한테. 그래서 고등학생인데 도장을 찍어줍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참 잘했어요 찍어주면 자존심 상해야 할 것 같아서 참 잘났어요 이렇게 써있는 도장을 찍어주고, 그걸 나중에 개수를 세요. 그 시간 안에 활동을 했을 때 맞췄을 때 그걸 찍어주고. 근데
사실은 시간 안에 못해서 나중에 해와도 그 일반 수업할 때 그냥 찍어줬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챙기는 아이들은. 근데 온라인 수업 때는 명확하게 수업 안에 한 것만 네, 인정하겠다고 얘기했고, 그거는 그 시간 안에 힘을 내서 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고, 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거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거 이외의 평가는 책대화가 20% 들어갔고, 그 다음에 구술평가가 20% 들어갔습니다. 네, 구술평가는 오프라인 계약한 다음에 했어요. 그리고 기억이 잘 난다고 했는데 뭐였을까? 네, 선생님 갑자기 당황해서 생각이 안 납니다. 네, 책대화 20, 구술 20, 그리고 인터뷰. 네, 인터뷰 글쓰기 한 거 하고, 네, 나중에 시경험 쓰기를 아주 작은 볼륨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부분적으로만 평가했고, 아무튼 글쓰기를 20%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중심으로 평가를 했고,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고, 지필평가 30%를 받고요. 근데 지필평가를, 네, 저는 저희 학교가 크지 않고 인원 숫자가 적어서, 사실 객관식 문제 내고, 채점하는데, 객관식 문제 내는데 들어갈 에너지가 너무 큰 거예요. 애들은 몇 명 안 되는데, 제가 올해 수업한 친구 60명 정도거든요. 세 반 60명. 그래서, 네, 서술형 100%로 보고, 서술형 3문제를 내고 10점씩 평가를 했고요. 그 오픈북으로 봤어요. 그 학습지들을 다 파일, 포트폴리오 만들면 그걸 가지고 시험을 보는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뭘 외우거나 하는 문제를 다 내지 않고 그 수업 시간 안에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토론하거나 하면 제 문제되는 기본 원칙은 그래서 이 글에서 중요한 질문이 뭐냐 그걸 일단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서술하고 하는 걸 이제 기본적인 구조로 내고 그때 이제 문제가 중복되면 안 되니까 조금씩 바꾸기는 하는데요. 네. 근데 저희는 성적 산출은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도 등급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 오는 아이들의 특성이 약간 그러니까 성적에 아주 민감하고 정말 잘하고 싶은 그런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 시험을 낼 때는 저도 꽤 긴장을 하는데요. 네. 어쨌든 네. 그 평가 계획 자체는 네, 논술형 30% 예, 시험을 보고 그다음 70%는 네, 수행 평가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 연수와 다른 내용이긴 한데 네, 이게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BISP 네, 조영란 선생님이 하신 질문인데 작년 연수자료 에로스를 찾아서 국어 시간에 달래가며 고전 읽기 네, 올해 제가 똑같이 이걸 한 건데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에로스 외에 새로운 주제로 고전 읽기를 수업 준비 중에 있으시다면 주제 및 자료 아이디를 얻어볼까 하여 여쭤봅니다 하셨는데 네, 저는 없지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때 저 에로스를 찾아서 수업 같이 준비했던 게 전성훈 선생님 경기도 다산고등학교 전성훈 선생님인데 저는 1학기만 하고 안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2학기에 우정을 주제로 다시 하겠다고 수업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수업도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그 자료가 존재할 건데 네, 제가 물거방이 아니고 전국모죠? 네, 전국모 자료실에 올리도록 설득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다른 사례를 한 게 없어요. 네, 그걸 했고 저희 학교 1학년만 있으니까 사실 저는 매년 같은 거에 되거든요. 그래서 좀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진심이 배어있는 강의 감사합니다. 이런 멘트 싫어하실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주셨는데 아주 좋아합니다, 선생님. 네, 용호고 나이 선생님의 질문이신데요. 강의를 듣고 인터뷰 글쓰기 수업을 하고 싶은데 실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때때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 수업을 다시 하신다면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나 고민이 되는 점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해요 하셨는데 이 수업을 제가 지금 와서 다시 한다면 뭘 제일 신경 쓰고 싶을까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한 의도의 기획인 거는 맞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네, 이걸 보완하지 않으면 사실 저는 이걸 다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대화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의미 있는 성인, 그러니까 사실 좋은 어른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이미 되게 축복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어른을 어떻게, 네, 좀 만들어 놓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은 꼭 좋은 어른을 만나서 너무 좋은 대화를 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부모님과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공부로도,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없는, 네, 친구들 자체는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고, 선생님 몇 분에게만 제가 부탁드려 놨었고, 이제 그분들 쪽으로 몰았는데, 다음에 한다면,
물고방 선생님들에게 미리 부탁드려놓을까? 막 이런. 그럴 수는 없겠죠, 네. 왜냐면 이 선생님들을 못 만나니까. 네. 근데 그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제일 큰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완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는 사실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문제예요. 네. 그리고, 네. 마지막 질문을 가겠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네. 제가 마지막이니까 잘 대답할 수 있는 걸, 네. 고르고 하고 싶어요. 네. 네. 이 두 개의 질문이 제가 좀 비슷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충영고 박현정 선생님의 질문인데요. 열심히 했는데 부족한 아이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편으로는 열정이 있는 아이와 소심한 아이의 차이가 또 어렵더라고요. 사회적 갈등 문제에 대한 글쓰기 발표로 이어지는 활동이었는데 성취 욕구가 강한 아이들은 많이 물어보러 오고 수정도 많이 해갔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멘트를 달아주셨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자주 찾아왔던 아이들의 수준은 높아지고 네, 안 찾아오는 애들은 안 찾아오고 이게 이제 난감하셨다고 마음이 아프셨다고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선생님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사실은 공부를 잘한다가 아니고 만약에 어떤 잘 배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장 잘 배우는 아이의 가장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 자체가 사실은 배움의 가장 큰 경쟁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은데 힘이라고 할까요? 네. 사실은 배우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너무나 사실 어렵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친구면 사실은 서툴더라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건은 배움의 기술보다도 네, 저는 배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사실 찾아오라고 해도 찾아오지 않으니까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저도 항상 가장 고민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아이들을 만나는 방식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성장할 수 있는지를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성장을 실감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실제로 내가 이걸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저는 퉁쳐서 똑똑해졌다고 표현하는데 네, 더 잘 말하게 됐구나, 더 잘 쓰게 됐구나, 그 전에 내 거에 비해서 잘하게 됐구나 하는 걸 계속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 교사도 그 점을 피드백 해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피드백할 때 제가 반드시 장점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아쉬운 점을 얘기하는 것도 장점을 말해줘야 일단 아쉬운 점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하고 있는 활동의 어떤 성취가 무엇인지를 계속 봐주는 거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 방식대로만 하니까 잘된 것도 발견하지 그러니까 자기 그래서 잘된 점도 스스로 찾아내기 어렵고 그 다음에 아쉬운 점도 찾아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성취를 계속 발견하게 해주는 게 저는 그게 교사가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몫인 것 같고 방법을 알려주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 저는 초반에 수업 초반에 아주 공을 많이 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수업 시간에 내가 이거를 잘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쨌든 도움을 얻어서 더 잘할 수 있게 되겠구나. 이걸 아이들에게 각인시키는데 되게 애를 많이 쓰고 근데 이제 딱히 그러고 싶지 않은 아이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배움의 어떤 욕구 자체가 이제 수그러들은 배움에 질려있는 아이들 작년에 저희 반 아이 표현으로 1도 안 궁금한 걸 하루 종일 공부하라 그런다고 배움에 질린 아이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딱 배움에 욕구가 없는 건 아니죠. 딱히 국어 시간에 배우고 싶진 않은 마음도 있는 거죠. 다른 시간에는 잘하고 싶지만 이 시간에 특별히 그냥 네, 하는 만큼만 하면 이런 아이들은 저는 그 시간에 또 잘 배우면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아이들이 국어 시간에 네, 큰 성취를 다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교과는 본질적으로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장에 있어서 교과는 도구여서 국어라고 하는 도구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또 다른 장면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걸 제가 모든 아이들을 다 여기서 내가 왕창 성장시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려고 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인데요. 저는 학기 말에 제가 학기 초에 글쓰기 시킨다고 했잖아요. 학기 초에 쓴 자기글 반드시 보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아이들은 보면서 역시 난 똑똑했구나 하면서 뿌듯한 친구가 있고 어떤 애들은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그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건 네가 그만큼 안목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때 네가 쓴 글이 지금 부족해 보이는 것? 그게 성장의 증거라고 꼭 얘기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 학기 지나고 나서 다시 보면 뿌듯하기까지 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뭔가 아쉬운 게 이제 시간을 두고 보니까 보이죠, 사실은. 근데 그러면서 좀 성장을 확인하게 해주는 게 계속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성취와 성장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작은 성취들을 교사가 계속 알아봐 주는 것이 좀 아이를 성장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지금 또 2분을 넘겼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반드시 지키려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